보여드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의 인터뷰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너무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라고 시민 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메르스가 의심돼서 보건소를 찾아갔던 한 평택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나리오들이 움직여. 그래서 내가 보건소 찾아왔을 때 통화하다 하도 답답해서 찍으세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찾아왔어. 보건소에 담당자 만나러 회사에 있다가. 그래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대형 시나리오를 내놔니까 이따구로 내고 있어. 이게 무슨 대형 시나리오야. 이게 대형 시나리오 이게? 국가기관조차 대형 시나리오도 없어. 개판인 거야 관리가 이게.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확진 받기 전까지 조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학조사를 나가기 전에. 근데 그냥 지켜봐야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케이 지켜봐가지고. 상당히 분주한 신고 요청하더니 지켜본다. 정작 이 현장단에서는 매뉴얼도 없이 보건소를 찾아가도 저렇게 돌려보낸 일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의심 환자들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사실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일단 보건소에 찾아가면 지금 정부가 그 환자를 걸러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복지부에서 직접, 보건당국에서 직접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직접 가려냅니다. 1차로. 그렇게 가려내는 위에서 아래로 가려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은 내가 의심스럽다라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건당국이 검사를 하는 우선순위는 본인들이 확진 환자를 걸러내서 역학조사를 해서 위험할 것 같은 본인들이 추리는 걸 먼저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저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를 찾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이제 자신이 어떤 환자랑 접촉했었는지 이런 자신의 과거력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의심스럽다고 이제 보건소에 나가 있는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하면 그 검체 기구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뭘 하냐면 다음날 아침에 처음 뱉은 가래, 그 객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처음 뱉은 가래를 가지고 그 가래를 담아서 다시 보건소로 갖다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검사 우선순위도 일단은 그 정부에서 처음에 선정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상 걸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이수영 씨 같은 경우도 아니 일단은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 그때까지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기다리라는 거냐 그럼 난 일주일 동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뭘 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일단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량 자체도 엄청 밀려 있는 그래서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혼란은 조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네. 지금 최 기자 말하는 순간에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을 해서 이 메르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죠. 의료진을 격려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부분 화면과 함께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택을 알아봤었는데요. 육군도 있었지만 다른 데서도 이미 군이 뚫려서 상당히 지금 군대에서는 비상입니다.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열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해군에서도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군하사 A씨가 메르스 감염에 의심돼 군이 격리 조치에 들어간 건데요. 공군과 육군에서는 이미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나왔지만 해군에서 의심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해군은 A씨와 함께 접촉 가능성이 있는 83명도 격리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를 문병했는데 A 하사의 할아버지는 지난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의심자로 분류된 A씨는 오늘 새벽 군 병원에 입원했고 조만간 메르스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발열과 같은 메르스 감염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군이 메르스 의심자로 격리한 인원은 모두 170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국방부는 육해공 3군에서 메르스 의심자가 속출하자 비상대책회의도 소집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메르스 환자 발생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최 기자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또 5명이 추가가 됐고요.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전에서 발생했던 그 확진 받기도 전에 사망한 그 의심 환자가
그러니까 양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최종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가된 5명과 그 사망자 1명까지 포함해서 지금 35명에서 41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아직 정부의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전북 순창과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41명, 그리고 전북으로 지금 양성 환자가 전북 순창에 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에도 양성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 자, 강철희 부회장님 이번에 새로 5명이 추가로 환자 확진을 받았는데 거의 다 3차 감염이거나 3차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요. 이 3차 감염이 전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숨이 죽지 않는 것 같아요. 네. 3차 감염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네. 2차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그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네. 감염력에 있어서 어떤 약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감염에서 2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 네. 가지는 지금 보건 분야에서 공중보건이 실종이 돼 있다. 이것이 저희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진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가 부재했었다. 그것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메르스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관련 대응 매뉴얼이 있었느냐. 그것이 의문인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피해 병원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평택성모병원 같이 예상치 못하게 환자를 입원시킴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그 후에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병원에 대해서 피해 보상적인 차원의 그 기전이 없었고 격리시키는 환자나 지금 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 기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격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한 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같은 경우에도요. 네. 사실 어제도 신현님 지적을 네. 해주셨지만 지금 공군, 육군, 지금 하늘과 땅, 바다까지 지금 양성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저께 확진 판정 받은 공군 원사도 그렇고요. 오늘 네. 해군 여군 하사도 그렇고 밖에 나갔다가 병원에서 감염돼 갖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요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군의 비상사태를 분명히 하고요. 외출, 외박, 그다음에 이게 직업군인들은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사람을 다 지금 영내 대기시키고요. 그러니까 군과 이 민과의 관계를 일단 거기다가 분명한 방어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그게 외출, 외박 뭐냐 출퇴근하고 이런 과정에서 뚫려갖고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먼저 필요하고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격리 조치돼 있는 사람들 관련해서도요. 지금 그 공군의 경우에 90명이 뭐 격리 조치돼 있다는데 아닌 사람들하고 화장실하고 식당 같이 써갖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거기 이제 그 영내 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과연 분리 격리를 시켰을 때 그만한 시설이 군대 내에 있는지조차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 그 군내에서 더 이상의 그 확산이 차단됐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필요하다면요. 지금 미국이 이 메르스 이거 굉장히 그 모범적으로 예방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저께 그 오산 공군기지 그래갖고 미군도 지금 비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미군 쪽에 그런 거를 좀 도움을 받던가 해서라도 이건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이 추가로 나온 70대 사망자가 그런데 중국에 가 있는 양성 환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70대. 이제 70대 환자고요. 네. 평소에 이제 암을 좀 앓고 있었고 같이 항상 그 병문안을 하던 그 아빠를 간호하던 네. 누나도 지금 걸린 상태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동생은 지금 중국에 출장 갔다가 그곳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니까 일가족이 지금 거의 모두 메르스 때문에 한순간에 장례식조차 못 지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딸과 아들이 모두 메르스에 감염돼 차단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보니까.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그 다른 가족들은 다 밀접 접촉자로 지금 자택 격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금 아까 최유미 기자가 얘기했던 이 순창에 거주하는 70대와 관련해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전라도는 의심 환자 그리고 좀 양성인지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오늘 나온 이분이
이 전북 순창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후 4시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만시지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만시지탄이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저렇게 하셔야 되고요. 좀 더 저기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 환자들이 그 격리돼하고 치료받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데 네. 특히 평택도 한번 꼭 좀 가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좀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론 뭐 수석 회의도 하고 그리고 관계장관 회의도 했지만 이 청와대에서 오늘 열 감지기가 설치됐다는 상황도 보고가 되고 그랬었는데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절박감을 표현할 수 있는 대통령 나름대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격이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렇게 뭐 퍼포먼스하고 이벤트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네. 그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억지 춘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런 현장을 찾아가지고 뭘 함으로써 에볼라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평택도 오늘에서야 조간신문에서 이미 이제 평택 성모병원이라고 이름이 공개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확인해주는 이런 식의 뒤따라가는 뒷북 대응이 아니라 조금 네. 더 선제적으로 대통령께서 손수 그 현장을 좀 찾아다니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논의를 한다 또는 파악을 해달라는 주문이 자칫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감이 안 와닿으시는 말씀. 한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이제 1분 1초 그냥 촌각을 다투는데 그 뭐 논의해라, 파악해봐라 이런 얘기는 정말 한가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 미국으로 지금 해외 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14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셔야 될까요? 이번 주말을 보면서 이제 확산이 이제 되는지 좀 진정세에 드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네. 확산이 된다면요. 이게 14일이 다음 주 일요일 아닙니까? 그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 메르스 민폐국이 됐고 국제적으로 아주 주의 경계 대상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무슨 얘기를 논한들 그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에 주말이 경과되는데도 이게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네. 순방 연기도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영미 기자와 다시 한번 지금 순창의 70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자가격리를 하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순창으로 내려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역 병원에서만 환자가 나왔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런데 갑자기 전북 순창에서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내려간 거 아니냐, 남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이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원에 있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으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 병원에 최초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이렇게 허둥대고 있을 때 22일에 퇴원을 해요, 이분이. 네. 병원을 퇴원을 하는데 평택에 왜 갔냐? 이 평택이 자기 집이 아니라 아들 집입니다. 자기 집은 순창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허둥대고 있는 사이에 순창으로 내려온 거죠. 정부에서는 뭐 우리는 그때 바로 퇴원했을 때 자가격리하라고 순창 가지 말고 그냥 평택의 아들 집에 당분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을 봐서는 그 이야기가 뭐 얼마나 그렇게 절실하게 혹은 뭐 이렇게 되게 이 사람이 느끼기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이야기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순창으로 내려갔고 이 순창으로 내려가서 계속 이제 또 발열 증상이 일어나고 확진 판정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아들까지 메르스 확진을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프니까 아들이 또 평택에서 내려온 거예요. 네. 엄마가 순창에서 아프니까. 근데 엄마를 병문안 온 아들까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이 아들은 또 여기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순창에 와서 또 아프니까 이 동네 또 의료기관도 몇 군데 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대치동의 50대 주부가 고창에 골프 네. 치러 간 거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 했는데 무단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위기관리 단계에 있어서 지금 밑에서부터 두 번째인 주의 단계 아닙니까? 이럴 때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복지부 직원들만을 동원할 수가 있지만 이걸 한 단계 더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을 시키면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든 국민안전처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되면서 모든 공무원들 예를 들면 경찰이 10만 명이 있습니다. 10만 경찰을 다 동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보건소 직원이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한테 하루에 2번 전화해서 확인할 뿐이지 어떤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없지만 이제 10만 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하는 거를 실제 가서 저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정부.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타입의 이런 그 대치동 주부가 고창에 골프 치러 가고 지금 평택에 있던 사람이 또 순창으로 옮기고 지금 이런 그 위기 관리 시스템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격리병동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바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격리되어 있는 메르스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그 의료진과도 호응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점심 뒤에 지금 화면은 실시간으로 카메라 기자가 보낸 부분을 뉴스앤 이슈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격리 대상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통제불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4번째 확진 환자는요. 사실상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켜서 슈퍼 전파자라고도 부른다면서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서울에 올 때 지방에서 서울까지 시외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마저도 당국이 처음에는 뭐 앰뷸런스다라고 해가지고 혼선을 빚었지만 결국 시외버스 몰거나 시외버스 안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공포에 쌓이게 됐어요. 이 14번 환자가 누구냐면요. 오늘 오전 그리고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거의 뭐 모든 매체를 달궜던 그 35번 환자. 그 의사죠. 서울 대형병원 의사. 그 의사를 감염시킨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평택에 처음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갔어요. 집이 좀 그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로 갔다가 퇴원을 해서 충청도로 갔다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열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의사가 감염이 된 거였고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어떻게 갔느냐.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의 동선이 제대로 관리됐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시외버스를 타고 오겠냐. 당연히 구급차를 타고 왔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불과 3시간도 되지 않아서 번복이 됐습니다. 그분이 시외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을 해서 서울의 버스에 내리자마자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그 자리에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뭐 그 버스, 이분이 뭐 버스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 뭐 그리고 구급차, 같이 이동시켜줬던 구급차, 그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방역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3차 감염, 4차 감염을 낳을 수도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들이 정부 관리 밖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할 때일수록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요? 강 부회장님,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도 높잖아요. 이 버스단도 밀폐된 공간인데 이게 워낙 또 더우면 더울수록 또 바이러스가 더 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아까 순창의 70대도 그렇고 지금 여기 14번 환자가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전염력을 볼 때 되게 잠복기에서 열이 나는 시기부터 감염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이라는 것이 37도, 5도 이상 열이 있을 때 감염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메르스를 일으키는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에 중동에서 발생했던 타입인 경우에는 공기 전파를 안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같은 타입의 바이러스가 저희 나라에 유입이 됐다 그러면 공기 전파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직접 접촉이 없이 근접한 접촉이 없이 감염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요. 대신에 시외버스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공기를 호흡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근접 접촉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높게 생각하고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지금 1,500명 있는 재건축 조합 회의에 열도 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냥 잠복기였어요. 잠복기에 1,500명 모인 재건축 조합 회의에 갔다고 지금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환자는 열이 펄펄 나는 상태로 열이 펄펄 날 때는 온몸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된대요. 그게 맞습니까? 그 상황에서 버스 안에서 기침을 계속하면서 왔다고 하면 그 버스 안에 있는 그 버스 안에 같이 있던 승객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버스 승객은 추적이 됐나요? 지금 이제서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때까지 부인하면서 추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서야 그 승객들을 찾기 위해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과 버스 이름, 버스 번호 이런 걸 이제서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자, 또 있었다면서요? 정부 발표가 24번 환자 본인의 확진 판정 날짜도 바꿨고 또 이상하게 오늘 이렇게 계속 이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님, 최 기자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꼭 사망자가 이른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집계되거나 또는 발표가 되거나 왜 그럽니까? 왜 한결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연인가요? 항상 이 환자 통계가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면 5명씩 늘어나 맞아요. 있습니다. 꼭. 저희가 이메일을 봤는데 이메일이 오는 시간도 보통 한 4시에서 5시 사이예요. 항상. 네. 그때만 환자가 발생하나? 아니면 그때만 검사 결과가 완료가 되나? 의문이 들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부는 재검사를 더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35번 의사 환자, 그 환자 사례를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의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언제냐. 네. 그랬더니 자기가 통보받은 게 6월 2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건 6월 4일 오전입니다. 6월 4일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에 발표를 했어요. 네. 어제 정부 집계에 이 의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의사가 실제로 양성 판정을 받은 건 6월 2일인데 네. 그럼 이건 뭐냐.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재검사를 하느라 늦어졌다라고만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확진 환자들 통계를 틀어주고 발표하는 시기라든지 발표하는 사람 숫자라든지 이런 걸 좀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어쨌든 의심이고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발표되는 환자 숫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5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며칠째 5명인가요? 예, 며칠째 지금 한 3, 4일째 5명입니다. 계속. 내일도 그럼 5명일까요? 이거 뉴스 보시고 나서 막 게임하고 내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5명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좀 넘어선 게 제가 보니까 전북이랑 수원은 지금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이게 지금 다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정보들이. 지금 이 환자들은 41명 추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추계에. 그런데 막 속보가 올라오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를 늦게 하니까 이 지역에서 유가족들이 제보를 하고 이 지역 매체라든지 지역 병원들이 제보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속속 정부 집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들이 한 발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더 이상 정부는 못 믿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평택 지역 주민들은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평택 성모병원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평택 성모병원은 확진자 41명 중에요. 30명이 그 병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걸 일명 숙주병원이라 불러야 되나요?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우나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정부는 계속 2m 이내에 밀접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다른 층에 있었던 환자들까지 감염이 되니까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공기로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해결해주기 전까진 공기 감염이 아니라는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역학조사반을 파견을 해서 심지어 건축하는 분들까지 다 가서 그 병원을 뜯어봤대요. 뜯어봤더니 네. 어떤 패턴이 오늘 발견이 됐냐면 그 병실마다 있어야 하는 환기구나 배기구가 없었고요. 저희가 그 병실을 개조하는 바람에 배기구랑 환기구가 없다. 이 소식을 저희가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침을 계속하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죠. 침방울이. 침방울이 떠다니는데 배기구도 없고 환기구도 없고 창문은 왜 이렇게 밀어서 여는 요 밑에 요만큼 열리는 창문 아시죠? 이렇게 네네. 여는 게 아니라 밑을 여는 그 창문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환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을 증폭시킨 게 뭐냐면 바로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방식이 저는 오늘 알았는데요. 이게 에어컨이 그 실내에 있던 공기를 쭉 빨아들인 다음에 찬바람으로 다시 보낸대요. 차갑게 네. 해서.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던 바이러스 침방울을 에어컨이 잡아들였다가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차가운 바람으로 내뿜는. 그러니까 에어컨 자체가 이 바이러스 침방울들을 거의 뭐 넓은 범위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에어컨 필터를 검사했더니 5개 필터를 검사했는데 3개 필터에서 RNA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아, 부회장님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어컨이 스프레이처럼 바이러스를 뿌리는 분무기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뭐 가능성은 있게 생각됩니다만 에어컨이라는 네. 것이 되게 실내에 달려 있는 게 참 바람이 나오고 안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지 네. 안에 있는 공기를 다시 흡입해갖고 다시 재분배해서 생산해서 내놓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바깥에 외기를 흡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단순히 에어컨에서 검출이 됐다 그래서 에어컨이 전파시켰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럼 의료진이 바이러스 전달자가 됐을 거라고 의료진이 생각하시나요? 바이러스 전달자라는 부분은 평택 성모병원에 의사 감염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간호사 감염. 간호사 감염이 2명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같은 층에 다니면서 뭐 전파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층에까지 그 간호사가 과연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건 같은 층이 아니라 다른 층에서도 환자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부분이 공기 감염을 그 층에 의심하지 있던 간호사가 네. 위에까지 올라가서 일하는 구조인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공기 감염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입자가 작기 때문에 네. 에어로졸 상태로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 그 에어로졸 감염이 과연 공기 감염이냐 이렇게 따지면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예방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일종의 공기 전파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네네. 지금 감염내과나 이런 전문 학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기 전파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밀접 접촉에 의한 이 에어로졸 감염이지 다르다. 양태가 다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타입이 중동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변형된 거냐 그 타입을 빨리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바이러스 변이까지 좀 이른 시일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나오기로 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메르스 공포로 직격탄을 받은 곳이죠. 지금 평택이요. 이 시장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앙국제시장의 송두학 상인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택국제중앙시장 상인회장 송두학입니다. 네, 어떻게 좀 손님들이 지금 옵니까? 예, 지금 시장 분위기는 지금 골목이 굉장히 한산하고요. 네, 사람들이 평소 다니는 비율이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예요. 아 10분의 1로요. 예, 시장에 손님이 없으니 문을 닫은 점포들도 있고 그나마 아. 열은 점포들은 손님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생계까지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한가요? 예, 지금 제가 장사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네. 예, 이렇게 손님이 없는 적이 처음이에요. 아, 마스크도 그래요? 착용하고요. 예, 손을 네. 깨끗이 닦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뭐 평소보다 오질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평소보다 3분의 2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09년도에 사스 때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 사스 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예, 그때는 그래도 사람은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사람도 많이 안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시장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쪽 평택의 상권을 바라보시면서 평택 주민으로 좀 이 상황이 어떻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 시장 입장은 누구 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네.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 부처에 신고하고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담당 병원을 가르쳐줘서 메르스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저희 전통시장 많이 힘듭니다. 네. 그러기에 정부나 시단체의 확실한 답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시민들은 좀 어서 확인을 받고 싶은데 여전히 그 답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갑갑함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두학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순창을 받고요. 수원을 받고요. 지금 서울도 뚫렸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3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 대형병원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는 최초였고요. 또 3차 감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바라봤는데 더 큰 일이 터졌던 건 뭐였냐면 이분이 1,500명이 넘는 행사장을 갔다.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서울시가 한밤에 긴급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판넬로 서울시가 발표했던 35번째 환자, 그 종합병원 의사의 동선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이었는데요. 5월 30일에는 지금 그 의사의 말로는 평소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정도 외에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서울시는 분명히 의심 증상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자택에서 있다가 병원 심포지엄까지 참석을 했고 여기가 무려 이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가족들과 대형 쇼핑 상가에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쭉 돌아서 재건축 총회가 있는 무려 1,565명이 양재동에 있는 한 빌딩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 안에 1,565명이 굉장히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갔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최윤미 기자, 이 병원의 심포지엄이라든지 재건축 총회라든지 특히 이 총회 차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갔나요?
네, 일단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판단의 문제인데 일단 환자와 보건당국은 그때는 의심 증상이 없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건 31일부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그 전부터 29, 30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 참석했던 이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택격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걸 보면은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요, 박원순 시장 발표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제까지는 뭐 3차 감염까지 나왔대지만 그게 병원 내 감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1,500명이 있는 그런 조합은 설명해 갔다. 그러면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요. 이게 보니까 충분한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이 섣부르게 발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할 때는요. 14번 환자 있잖아요. 14번 환자하고 접촉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표 들어보면요. 마치 그 의사로서 그 사람을 14번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근데 보니까 이 31일 오전이 되어서야 14번 환자하고 응급실에서 한 3, 40분 같이 있었다는 정도가 확인된 것이지 이분이 직접 진료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31일 날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잠복기에서 이렇게 나타난 저걸 가지고 마치 저걸 다 자가 격리시켜야 될 그거라고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에요. 35번 의사 이분은 박원순 시장의 발표로 얘기하면요. 의사의 윤리조차도 저버린 아주 파렴치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평소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왜 이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이렇게까지 한 의사의 인격을 완전히 인격 살인 정도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그 총회 분위기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현장의 분위기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양순근 개포 공인중개사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당시 행사가요. 굉장히 이 시행 관련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야 되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이 총회 분위기가 어떻다고 들으셨나요? 총회는 원래 예상은 이제 조합원 5,040명에 이제 20%인데요. 네.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조합원이 1,402명 들어오고 행사 진행 요원까지 한 1,5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때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역시 그 총회에 참석했고요. 오래 머물렀습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현장에 갔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네. 현장에 갔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의사분이 인터뷰한 것처럼 그게 오래 머무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 건물 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바깥에까지 밀려 나온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에 안 있어가지고요. 네네. 정확히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네네. 상당히 많은 인원이 1층 쪽에 그쪽에 앞쪽으로 많이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서울시의 발표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때 의심 환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총회에 참석했던 분들 지금 전화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제가 오늘 어제 뉴스 본 거는 봤고요. 네. 오전에 출근에 좀 해서 이렇게 쭉 파악한 거로는 개포 1단지, 지공 1단지가 지금 주로 이제 조합원들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사실 여기 현 조합원들이 현 거주지에 많이 살지 않아요. 네. 대다수가 외부에 사십니다. 아, 네. 극히 이제 세입자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중개업자 중에서 지금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은 서울시 권고대로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요. 네. 많지 않고요. 또 그 밖에 총회 참석하는 조합원들하고 몇 분 이렇게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다 되게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수렁수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들은 별로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개포동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분들에 대한 확보 작업은 하고 있을 텐데 생각만큼 그렇게 동요는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현장 분위기를 들었고요. 신현희 이야기로 저희가 같이 들어가 보면 박원순 시장의 한반 브리핑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개념 의사로 한 사람이 거의 지목을 당했고요. 근데 이 의사는 그때 당시에는 증상이 없을 때였다. 박원순 시장이 틀렸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엇갈린 두 사람 사이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행사에 참석한 대규모의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5월 29일, 30일까지는 말 그대로 제가 메르스랑 접촉한 사실도 몰랐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잠복기였기 때문에 감염력이 없었습니다. 5월 31일 날 거기 나왔던 것처럼 네네. 제가 의심이 된다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네. 저희 병원에 이송이 되고 나서 네. 역학조사관 3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3시간 내서 4시간 가까이 넘게 자세하게 제 생적을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은 당시에는 메르스 증세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의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게 메르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 31일은. 그래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냥 보통의 증상처럼 나왔던 그때를 마치 무개념으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사람으로 박 시장이 몰았던 데 대해서 분명히 이번엔 박 시장이 틀렸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의사로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회장님?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어젯밤에 긴급 기자회견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던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요, 그동안, 부회장님 네네. 잠깐요. 네네. 그 당시에 지금 서울시 출입기자인 원중희 기자가 네네. 어제 그 상황이 왜 이러졌는지 한번 저희가 물어보도록 일단은 뭐 기자들한테 이제 통상 브리핑을 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 네. 문자를 받은 게 밤 9시 반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이 이제 긴급해서 문자가 왔는데 예고가 되지 않았던 브리핑이었나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의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이 35번째 환자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어제 밤 8시에 처음 받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네. 그러니까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를 시급히 공개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밤 10시 반에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 브리핑을 들었던 기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뭐 1,565명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단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먼저 치중을 했었고요. 이제 네. 그게 이제 감염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시장의 그 판단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동선을 뒤늦게 공개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긴급하게 선제적으로 공개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는 했었는데 그 배경이 어떤 건지 그 외에 이제 정보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던 것과 다른 어떤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의사가 뭐 파렴치하게 좀 국민들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그 의사 쪽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라 보시나요?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정보 공개에 그동안 목말랐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후련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네. 과연 그것이 어떤 치료의 목적에 뭐 어떤 격리의 목적, 치료의 목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일을 밤에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네. 우리가 볼 때 대개 이 메르스의 감염이 그동안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감염만 발견이 되었고요. 공공장소에서 접촉해서 감염된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국내에서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재건축 조합에 갔던 사실이 많은 감염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조치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격리 조치를 하신 거는 아주 타당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자가격리를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한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과연 35번 환자를 굳이 의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그동안 복지부 발표나 여러 가지 발표에서 몇 번 환자 하는 이유는 직업상의 어떤 보호를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의사라는 직업을 얘기함으로 해서 사실은 먼저 조사해야 될 부분이 그 대형 병원에
이 의사가 진료했던 환자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동선을 파악해서 동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신 부분은 35번이 35번으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네. 굳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우려를 갖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왜 의사를 박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이 정치 기획이라고 봐요. 솔직히 제가 정치를 네. 해본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순수하게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이 35번 환자가 14번 환자하고 응급실에서 같이 있었던 게 27일 아닙니까? 이 그렇죠. 조합원 총회 간 건 30일 아닙니까? 3일 차이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건 조합원 총회 갔다 온 다음 날부터예요. 31일이요. 네, 그런데 어제 발표했어요. 어제가 며칠이에요? 6월 4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은 그 5월 30날 조합원 총회에 가서 1,500명이라고 하는 다중하고 만난 게 그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발표는 6월 4일 날 했잖아요. 닷새가 지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번 환자가 조합원 총회에서 누가 또 옮겼다. 근데 그 옮긴 사람이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하고 접촉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표할 때 그러니까 이 1,500 박원순 시장이 진짜 걱정했다면 이 1,500명만 격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1,500명이 그 사이에 이 닷새 동안 또 누구랑 만났는지 그것까지 다 추적해갖고 해야지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잖아요. 정보 공개도 제대로 않고 늦장 대응하고 아주 소극적인 대응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그 분노, 불만 이게 그냥 막 표출하니까 그런 거에 편승해서 나는 이렇게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정보 공개하고 이렇게 나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한 건 할래다가 한 의사의 인격을 완전히 살인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 보여져요. 네, 공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회장님?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 그래요? 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전문가적인 생각입니다. 질병은 질병 자체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지 질병을 가지고 2차적인 어떤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국민 불안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는 이 의사가 그렇게 해명한 이후에 뭔가 또 추가로 정정이 됐나요? 아니, 전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할 때 방점을 뒀던 건 사실 35번째 환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이 환자가 접촉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 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그런 사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판단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걸 먼저 공개하겠다라고 한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혹시 서울시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보건소 쪽의 얘기는 서울시가 정보 공개가 굉장히 미흡했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 쪽에는 무슨 말이냐? 31일에 이미 이 의사가 자신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길래 병상을 따로 격리병상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해서 서울시에까지 문의를 했는데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격리병상을 지금 부족하니까 줄 수 없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인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가 하고 있나요?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문건의 형태로 된 확진 환자에 대한 결과물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6월 4일 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의가 왔던 사실에 대해서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서울에 이런 걸 인지할 수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확실한 루트를 통해서 자신한테 들어온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확진이 있은 이후에 통보가 되는 시기였거든요. 지자체에게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문건이 있어야 되고 확진 환자만 서울시가 환자로 취급한다. 그럼 왜 이 의사는 의심 환자인데 그렇게 크게 새벽에 한밤에 기자들을 깨웠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있습니다. 불만은 그겁니다. 왜 확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통보만 하느냐. 이 의심 환자 그전 단계에서 누굴 만났고 누굴 접촉했고 어딜 갔는지를 공개를 지자체랑 같이 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지 보건복지부가 모든 정보를 틀어지고 확진 이후의 정보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뒤늦게라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서울시가 상황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의사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하고 35번 이 의사인 환자는 본인이 의사니까 이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메르스겠다 아니겠다라는 느낌이 왔답니다. 그게 바로 31일이었다는 건데요. 박 시장은 30일 전에 이 의사가 마치 알고도 다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증상인지 본인이 직접 호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침이 되게 심하게 나오고요. 가래랑 기침이 심하게 나오면서 몸살이 나는데 이게 그냥 일반 몸살이 아니라 온몸이 다 심하게 아픕니다. 그냥 온몸이 너무 아픈데 뭐 저희가 보통 진통제 2종류 이상 먹어도 그게 아픈 게 잘 안 가라앉고요. 열이 39도에서 38도 이상을 나는데 오한이 나면서 39도 이상 열이 나고 나면은 그 오한 날 때 몸살도 너무 심해지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열제나 진통제를 먹고 나면은 그게 열이 내리면서 땀이 또 엄청나게 납니다. 하루 종일 반복돼요. 진짜로 너무 괴롭습니다. 오한 나는 것도 그렇고 몸살 나는 것도 그렇고 없어지질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아, 저렇게 병이 중하게 느껴지나 보죠? 네. 지금 대개 독감 증상하고 처음에 비슷하게 시작이 되다가 폐렴이 오면서 그다음에 이 장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장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메르스 질환에 있어서 다 피해자입니다. 환자들은 다 피해자지 누가 누구한테 옮겨주는 숙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표현을 할 때 14번 환자가 누구한테 옮기고 14번 환자가 누구한테 옮기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메르스란 질환에 대해서 모두가 피해자고 지금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나 복지부나 서울시나 같이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야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오히려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의사 비판하다가요.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은 정치 행보를 하시냐. 국민 불안을 앞장서서 조장하시냐 하면서 국민들 앞에 두고 참 두 기관이 멱살잡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고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소관 과장 및 사무관 등에게 위험사실 공개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가 6월 4일 이전에 서울시와 35번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접촉자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두 기관이 싸우는 거 보면요, 더 이제 국민들은 진짜 이게 막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어요. 복지부가 잘못하니까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박원순 시장이었고, 근데 박원순 시장 말이에요. 복지부가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 맞아요. 근데 본인은 갖고 계셨습니까? 본인은 적어도 인권 변호사 운운하면서 35번 환자한테 직접이라도 전화 한 통화 해갖고 서울시 직원 시켜갖고 며칠 날 뭘 했고 이런 걸 확인을 해봤습니까? 본인 발표 14번 환자 접촉이라든가 이미 격리 조치를 당했는데 마치 에이즈 환자가 자기 에이즈 환자인지 알면서도 아무렇게나 막 다중하고 그냥 성접촉을 하고 다닌 그런 파렴치한으로 저 의사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그 엄청난 발표를 하려면은 사실 확인 정도는 본인한테 한번 해봤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 쓸 때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쓰면 그 부실 기사 아닙니까? 똑같아요. 보면. 근데 저는 하나 이 해프닝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일련의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어젯밤에 서울시에서 세게 공개를 성급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게 공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급하게 9시 반에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 공개 그렇게 안 한다고 안 된다고 철저하게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병원 이름을 최초 감염한 병원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박원순 시장의 그 전날의 행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어떤 판단이 작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국민들 많을 것 같아요. 대권 행보든 아니면 정부의 정보 공개 착오든 홍보 싸움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목숨 건지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SNS를 들여다보면 지금
거의 메르스 방역 대책 본부장임을 자임하고 계시던데요. 이걸 딱 보면서 이분이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제가 감이 딱 왔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대통령이 나서라 하는 온 국민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제발 유체이탈 화법 좀 하지 말고 본인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팔 걷어붙이고 여기 해결에 나서라. 그런데 안 나선다. 그러니까 그거랑 딱 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책본부장 박원순. 대통령은 안 나섰지만 난 이렇게 나선다. 꼭 어떻게 그 차별화 전략 구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딱 보이고 지금 또 이제 유럽 출장도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6월 14일 날 이제 미국 가시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차별화해 갖고 대비시켜 볼까. 그런 게 아주 그냥 엿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안 되지. 어딜 하면서 바로 청와대가 강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얹었어요. 근데 뭐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랬는데 네. 저는 이제 홍보수석 얘기는 전혀 이제 별로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이 그 청와대가요 이렇게 메르스 비상사태가 났는데 그 국회법 개정안이 뭐 위헌이네 만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또 유승민 군기잡기 만에 이런 거 가지고 하세호를 그 보낸 적이고 사실 박원순 시장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유혹을 그 느끼게끔 해준 그 원인 제공자가 청와대라는 점에서 이거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난영난제예요. 난영난제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지들끼리 책임 공방하는 거 진짜 볼썽사나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에 팔 걷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들은? SNS를 원래 이렇게 자주 네, 뭐 시장은 언제든지 이제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파워를 효과를 당연히 예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걸 이제 당연히 정치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다수의 좀 많은 시민들이 메르스 의심 환자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게 좀 이 사태 해결에 좀 도움이 된다면 사실 좋은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저희 기자들로서는 지켜보고 취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청와대를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메르스 사태를 한번 저희가 예방의학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새정치연합의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계시죠? 김용익 의원으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네. 자, 일단 전직 의사로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혹시 이러다가 4차 감염까지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워낙 3차 감염 확산세가 빨라서요.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메르스 대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상황이 한 고비를 다시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소위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마치 뜀박질을 하듯이 평택을 시발점으로 해서 서울에서 전북까지 넓은 지역으로 병원을 매개로 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포위망이 다 뚫려서요. 이런 연결고리,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파되는 연결고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병원 내로 하지만 지역사회의 전파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아니 지금 이제 지역사회 전파는 아직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그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질 않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이제 여러 곳으로 지금 퍼져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이제 공군 원사 한 분이 확진을 받으셨고 또 서울의 그 병원의 의사 한 분이 대규모 그 대중 접촉을 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그 지역사회 전파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병원을 어떻게 이름을 공개를 해야 될까요? 국민들의 80% 이상은 병원 이름을 공개해야 된다던데요. 저는 병원 이름을 공개를 해야 메르스의 진압 작전이 성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정보는 미온적인 것 같은데. 단순히 제가 그냥 병원 이름을 공개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지금 병원 이름을 공개 안 하는 이유를 그 병원이 이제 손해를 보고 그리고
환자들이 혼란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의료기관이 이런 환자를 보아서 받게 된 손해는 국가가 보전을 해준다라고 하는 뒷받침이 있어야 병원 이름을 공개할 수 있고 병원 이름이 공개가 되고 그 지역이 공개가 돼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치 안 될 곳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될 곳이 점점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그 취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메르스 공포 때문에요.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말들도 많이 퍼져가고 있고요. 메르스 신고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043-719-7777 이거 전화하면 부회장님 받습니까? 잘? 저희가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통화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고요. 아까 정보 공개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정보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허용하는 쪽으로 좀 바닥을 잡은 것 같고요. 저희 특히 의료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내원 환자가 어디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뭐 서버도 좀 많이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이 의심돼서 자기 격리된 사람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고충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취재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혼자 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독립된 내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되 화장실을 쓸 때는 세면대라든지 뭐 욕조, 변기를 여러 개 사람 대수마다 가지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사람 명수마다. 그러니까 쓸 때마다 락스로 일단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밥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혼자 먹고 밥 숟가락 이런 것도 자기 것만 딱 정해서 쓰고 뭐 수건이나 이런 걸 개인 것으로 쓰는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물건을 분리하고 공간을 분리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전화를 합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럼 자기 체온을 하루에 2번 재서 37.5도지요. 지금 37.5도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보다 올라가는지 이제 체크를 해서 고열이 있으면 그때 검사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보건당국이 체크 가능할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하루에 2번 고작 전화하는 게 전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 단계를 빨리 좀 격상시켜서 모든 공무원들이 총동원돼서 해도 지금 될똥말똥한 판에 이게 뭐 괜찮아 하면서 그냥 지금의 위기 단계를 유지시키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가격리자의 남편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뻥뻥 뚫려서 함께 이제 격리가 된 아내의 검체를 남편이 직접 보건소에 가져가는 일도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냐면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그 A씨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A씨의 이제 부모님이 입원을 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병문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실에서 그 병간호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물렀던 거죠. 확진자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밀접 접촉한 셈인데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 전화를 했대요.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안 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안 떨어져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그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내가 검사 대상이 아니냐 빨리 검사해달라라고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러면 검사하는 기구를 줄 테니까 보건소 와서 받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 A씨의 남편이 와서 받아갔대요. 받아가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오는 가래침, 뭐 객담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객담을 그 검사하는 도구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건소에 다시 갖다 줘야 되는데 이 검사한 그 객담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 환자가 확진 환자라면.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밀봉 처리가 돼야 되고 운반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방진복을 입은 사람이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우리는 지금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이 그냥 가지고 오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나름대로 포장을 뭐 밀봉을 한다고는 했지만 들고 그걸 가져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 내가 걸리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라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술 더 뜨는 분들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병상이 부족하니까 좀 그 지역으로 환자분을 옮겨서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이니까 환자 수용 못해라는 데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충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병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는 건 아니고 지금 1,800명 정도가 격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1,800명 중에 1,600명 정도가 자가격리 대상자고요. 100여 명이 시설 격리예요. 근데 이 시설이라는 게 다 병원이 아닙니다. 뭐 무슨 체육관처럼 뭐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 대피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금 어떤 시설을 마련해 놓고 그 시설은 지금 극비고요. 시설을 마련해 놓고 100여 명을 격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격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1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장소가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장소가. 그래서 이제 충주의 자활연수원이라는 곳을 그 용도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충주시에 이야기를 했더니 충주시에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충주시장은 물론이고 충주시 그 지역 시민단체에서 절대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아직 청정 지역인데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오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한밤중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당국자는 못 오게 하겠다. 의심 환자들이 이송을 못하게 하겠다면서 밤에 막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그 마을로 들어오는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있잖아요. 이거 한 병상당 2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인천에서 충주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평택에서 그 진짜 진료받던 여자 환자를 인천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인천시에서요. 절대 받지 마라. 인천 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환자는 절대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 예산을 받지 말아야죠. 인천시 예산으로 다 하던가 해야죠. 국가로부터 국가 지정 격리 병상 해갖고 연 2억 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런 그 명령을 내린 인천시는 뭐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인데 이런 비난이 솟구치니까 이제 뭐 어디 이제 인천 의료원에 그 컨테이너 뭐 해가지고 임시 진료소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인천시장이 누굽니까? 유정복 시장 아닙니까? 지금 미국 출장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지금 워낙 정보를 못 믿겠다. 예방법, 치료법 알아서 지금 인터넷에 올려주시는데 부회장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외부에서 양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모기약 뿌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양파 2개 방 안에 두면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쉬운 걸로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건 모두 믿을 수가 없는, 뭐 의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얘기고요. 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심리적 공포입니다. 네. 여기 국민들이 너무 불안감에 떨면서 오히려 뜻하지 않은 이 자기의 질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대한민국의 의사를 믿고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간다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엔 좀 숨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